아, 아, 다행이다. 잘 되네요. 휴, 아, 그럼 오늘은 미술사, 팝아트와 산업사회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제랑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이번에는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짧게 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팝아트란 무엇인가? 팝아트는 먼저 영국의 미술 비평가 로렌스 알로웨이가 붙인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 뉴욕에서 크게 발달했지만 런던에서 먼저 시작된 미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수미술과 대중미술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팝아트라는 것은 대중소비 사회의 형성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엔지엔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팝아트는 지금은 미국의 대명사적인 미술로 불리고 있죠. 일단 오늘은 미술사라서 아마 애니메이션보다는 회화 쪽을 먼저 할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양을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의 산업이 발달을 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930년대, 40년대 뭐 이때쯤엔 전쟁 때문에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죠. 다 파괴되고 난 이후니까. 그렇죠. 다다이즘에서 더 현대적으로 갔는데 다다이즘보다는 이전에 쥐샹의 레디메이드에 좀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때쯤에 물질적으로 풍요가 생기기 시작해서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욕구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에는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냉장고나 진공청소기, TV, 라디오 이런 가전제품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삶의 질을 급속히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인간 생활에서 오락적인 성격이 많이 증가했죠. TV,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같은 게 발달해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보니까 인간의 미디어 산업과 언론 매체도 크게 발전해서 호황을 누리며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팝아트의 등장부터가 현대예술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때부터가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이때는 현대미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앤디 워홀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대에서 현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이때쯤에 시작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각종 기술들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니까 뭐가 됐다? 상품들과 정보의 홍수, 미디어 매체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건데 이 미디어 매체들이 여러 가지로 정보를 만들고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대중들, 인간의 욕망과 환상을 자극하는 미디어 예술의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영화죠. 영화, 좀 더 뒤로 나아가면 애니메이션, 이런 영상 예술의 산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예술로 인해서 수요와 욕망, 공급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까지는 평등하지 않았죠.
거의 1대1로 진행이 되거나 사회적인 장치, 선전 등을 위해서 요구가 되는 것이었다면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의 이미지는 대부분 대중들에게 보여준다면 선전, 선동,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영상은 아닌데 이미지로 떠올리면 우리가 가장 선동에 좋은 예시로 떠올리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나치 제복의 이미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위해서 가장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선전용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이념을 상징하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이때 본격적인 인간의 미술사와 산업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주요 사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서양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빼놓으면 논할 수가 없어요. 이 전후로 미술의 기조가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클래식한 미술들을 해왔죠. 이게 전쟁 이후로 뒤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사회적인 제도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엄연하게 소수가 아닌 다수, 대중의 욕구와 욕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주제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중문화와 순수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의논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높은 신분의 의뢰자, 아니면 돈과 신념을 가진 군부 혹은 상류층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이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의 욕망에 의해서만 소비되고 충족되며 거래되어서 시장이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 또 다시 미술 작품으로 만든 거죠. 아까 말했죠.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영화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신문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거를 다시 미술 작품으로 재생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디어 산업이 발달하고 대중들이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예술이 이제 과학기술이 삶의 대다수를 바꿨으니까 이 바꾼 삶의 나머지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은 풍족해지면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쟁 후의 회복기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술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사실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과학적인 발명과 예술은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발전하는 양상이 다르죠. 맞습니다. 앤디 워홀이 상업예술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앤디 워홀이 상업성, 중립성, 객관성을 띠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팝아트의 개념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앤디 워홀 이전에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과학적 발명과 예술이 같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꿈에서 탄생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아름다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꿈이 있으면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이 과학기술이 선사해주는 온갖 비타민제를 먹고 영양 검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이 들어간 식이 조절을 하고 문학에서는 아름다운 사람,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그것을 꿈꾸며 동경해서 낭만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미술에서는 이걸로 자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인간을 그려내거나 조각하거나 새겨냄으로써 현실의 갈망을 이미지화해서 구체화하고 그려냅니다. 예를 들면 피그말리온이 있죠. 신화 속의 존재지만 이 피그말리온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 자신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려낸 걸로 유명하죠. 조각으로 작업해서 함께 살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의 조각상이 오늘날 피규어의 개념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떠도는 설 같은 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 오래된 인간의 버릇이어서 이 여러 가지 분야들은 다 인간의 상상력과 꿈, 원동력, 갈망 등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일한 기술이고 분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미술과 과학이 모두 일상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펼쳐졌죠. 욕망하고 꿈꾸고 발전하는 거니까 원래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위치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서전을 써내고 화술이나 여러 가지 고유의 기술을 갖추어서 권력자의 동상을 만들며 위험을 세우고 그림으로도 현실보다 훨씬 미화되어서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공고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을 더더욱 공고하게, 이미 가진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도 사용됐고요. 미국 만화에도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만화에 영향을 준 건 조금 더의 일인데 앤디 워홀이 나타나고 이후 프랑스 만화에도 영향을 주면서 프랑스에서 다시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팝아트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절에는 대중문화 그 자체를 순수미술의 주제로 삼았다라기보다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바뀐 인간 사회의 모습과 배경 그리고 비판점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욕망과 순수미술이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예술로서 취급받을 수 있는 타협점을 발견해낸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리차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작품이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살짝 보여드렸을 텐데 이게 팝아트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판을 위주로 팝아트를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남자가 든 배드민턴채에 팝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어요. 그렇죠. 어제 제가 생일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다 대중이 선망할 법한 것들입니다. 예, 풍요롭고 부유하고 약간 상류층 가정이 서나볼 수 있는 맨 오른쪽의 초상화, 비싼 TV 텔레비전, 영화배우들이 출연하는 문화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집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포스터, 스탠드에 그려진 휘장, 바깥을 보면 고급 도시의 거리 풍경과 옆에는 파출부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긴 계단을 쓸면서 청소하고 집안일 대신해주는 약간 부리는 사람의 존재. 거기다가 미국인들이 당시 선망하는 근육질의 남성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나신의 여인. 그리고 옆에는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진공청소기, 축음기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고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해밀턴은 이 그림의 모티브는 원래 아담과 이브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그 최초의 인간들,
그 아담과 이브가 맞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낙원 속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여기서도 그걸 빗대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고급스러움, 끝없는 소비를 하는 생활을 그려낸 겁니다. 약 10여 년, 20여 년 전,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이때만 해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돼서 수복이 힘든 유럽의 현실을 생각하면 여기 이 모습을 가능케 한 모든 것들은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들이 땅과 생명과 가옥,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이제 여기서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걸로 변질이 됐어요. 인류를 죽이는 기술이자 공포의 무기였던 힘이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모순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정도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서민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좋고 권력이 있는 삶이었겠죠. 적어도 중상류층이고 이때 당시에 TV 정도가 서민에게 보급화되기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주제 자체는 이게 고전적인 미술과는 다르게 없어요. 상류층 부부와 한혈하는 점에서 아주 오래된 인물화의 기법이고요. 상류층의 일상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시대 감각이 달라진 정도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를 다 순수 그린 게 아니라 뭐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진들을 잘라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보면 포스터도 옆에 영화배우 있는 것도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도 이미지화된 어떤 것에 가깝죠.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려진 게 아니라 이미지를 오려서 붙여낸 약간 콜라주 기법의 시도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팝아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여기 리처드 해밀턴은 이 좋은 삶이 사실은 우리를 파괴했던 전쟁과 동일한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비판을 하면서 또 모순적인 현실을 드러냈는데 그림 자체도 전통적인 소재로 시작을 했지만 비판은 다시 집어넣었으니까요. 다만 이 사람 뒤에 나올 파올로티라는 작가는 이 사람은 그래도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했습니다만 파올로티부터 대중의 삶에 대한 모방과 무분별한 욕망, 소비 등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붙인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 여성의 모습하고 옆에 리얼 골드, 진짜 금이라는 문장도 보시면 오린 거를 붙인 것이고 다 조각조각 오려 붙였어요. 이게 바로 팝아트의 대중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시초인데 보면은 옆에 여자에게 권총을 든 손도 오려 붙인 것이고 팝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맞아요. 상업지. 그래서 상업적인 미술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이때부터 나오는데 여기 이 작품의 제목이 나는 부자들의 놀이개였어요 라는 거거든요. 보면 상단에는 은밀한 고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여성이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성적인 기운을 드러내고 아래에 보면 프로펠러 전투기와 코카콜라 병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당대의 기술 산업화가 되면서 이 이미지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코카콜라도 우리도 보면 상업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때도 코카콜라는 산업화와 공장의 기술화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대량 생산된 음료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팝아트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I was a rich man's plane. 나는 부자들의 놀이개였다.
이 작품 제목 자체가 그대로 쓰여 있고, 사실 이거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자들과 권력가들의 놀이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세상, 산업화가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도 상업화를 해서 성을 내다 팔거나 이렇게 이미지화된 자신을 내다 파는 성상품화된 그런 이미지가 대중화가 된 현실에 대해서 사회 풍조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판한 겁니다. 이게 영국의 팝아트적 성격이에요. 우리가 아는 미국의 팝아트랑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가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전에 잠깐 보고 가실 게 있는데, 이거는 마르셀 듀샹이라고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샘이라는 소변기를 작품으로 만든 작가. 그 마르셀 듀샹이 이렇게 모나리자 위에 수염을 덧그린 작품이에요. 보면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하면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듀샹의 샘도 그랬지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 이미지, 일상품을 가져다가 다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그런 개념이 레디메이드였는데, 이 듀샹의 레디메이드 개념이 팝아트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잠시 설명할 기회를 쓰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 예술작품은 원래는 이전에 고전적인 이미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술가의 손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예술이란 직접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도 있었죠. 근데 팝아트가 기존의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다 오려붙이고 조각조각 내고 그런 거를 사용하는 예술 생산 활동인데, 그럼 뭐다? 이 팝아트 이전에는 레디메이드가 존재했다. 기존의 일상품, 물건을 가지고 하는 미술이 이미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평을 최초로 들었던 레디메이드가 팝아트의 성구적 개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도 보면 이 사람 작품이 아닌 걸 가져다가 자기가 그려놓은 걸로 사용을 했잖아요. 팝아트도 똑같아요. 자기가 손수 그리지 않고 잡지, 아까 보시면 다 이미지가 잡지, 신문 기사 그런 데서 나온 이미지들을 잘라내서 오려붙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기 먼저 존스부터 볼게요. 팝아트에 영향을 주었던 이 존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팝아트 화가는 아니고요. 추상표현주의 화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자기가 원래 창조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미국의 국기, 깃발, 성족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나라의 국기를 가져다가 자기 작품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팝아트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어디 보자. 여기 라우젠버그라는 이 사람은 또 당시에 코카콜라 유리병 보시면 여기 이미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고 다 먹고 난 뒤에 버려질 법한 유리병을 가져다가 자신의 작품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기성품을 가져다 쓴 작가예요. 이 사람도 추상표현주의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팝아트에 영향을 줬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중적인 팝아트의 이미지, 앤디 워홀이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예외는 없어서 모나리자를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존재하던 여성상의 이미지다 보니까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으로 가져다 활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앤디 워홀은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당시의 기술로 인쇄해서 여러 개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필터로 많이 보죠. 막 뭐 콜라주, 뭐 오브제 이런 거 적혀 있는 필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상대가 무한히 반복되고 나열되는 이런 필터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앤디 워홀의 기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앤디 워홀의 이 상업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성, 집중하는 것, 그리고 객관성과 중립성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작품에 아까 보시면 존스나 라우젠버그는 자신의 작품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사용하긴 했지만 특징이 살아있고 자기의 자아가 들어가 있어요. 작가로서의 개인적인 견해가 강력합니다. 그런데 앤디 워홀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작품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견해 없이 작가로서의 어떤 신념이나 모습 없이 오로지 기존의 이미지만을 가져다가 무한히 반복되게 함으로써 사용합니다. 반복하고 인쇄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렇게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 건데 덕분에 이때에는 이 사람의 작품이 과연 예술인가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럴 만하죠. 당시에는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이것부터 보는 게 낫겠다. 이 황금빛의 마릴린 먼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이미지는 하나뿐이긴 하지만 마릴린 먼로라는 당시의 유명한 스타를 가져다 쓴 작품이거든요. 이 사람도 노란 황금빛 배경에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를 가져다 붙여서 이것을 황금빛의 마릴린 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것도 우리가 보는 가장 유명한 마릴린 먼로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글에서 치면 나오는 모습 중 하나기도 하는데 사실 마릴린 먼로라고 하면 이거를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게 누군데 해도 결국 이 앤디 워홀의 작업물을 어쩌다 한번 광고로든 뭐 인터넷에서 뜨든 전시회가 나오든 한 번쯤은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신미주의보다는 상업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인쇄를 해서 보시면 당대의 기술이 사실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파본도 생기고 잉크가 흐려지거나 전혀 다른 색깔으로 나오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조차 다시 새로이 탄생한 이미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앤디 워홀의 이미지는 잡지, 신문 등의 당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선보여진 이미 존재하는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의 작품 속에 보이는 마릴린 먼로는 당시에 실제 사람들이, 대중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았던 모습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중은 미디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편집된 이미지에 열광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대중 소비 사회에서 이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은 사실상 상품으로 소비되는 사람이었죠. 가장 유명한 스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여성 탑 역사적 인물 한 50위 안에는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섹슈얼 심볼이자 대명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대에 인기가 많고 유명했던 건 금발의 미국적인 여성의 모습, 짙은 화장에 에로틱한 표정과 섹시함을 가진
말 그대로 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이미지에 대중을 열광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숨에 유명해지고 또 역사적으로 남게 된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사랑하는 마릴린 먼로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릴린 먼로가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면이 어떤지, 뭐 고독과 고뇌, 슬픔 같은 건 물론이고 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 방법도 없죠. 단지 미디어가 재생산을 해주는 이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그녀를 판단하고 열광할 뿐입니다. 워홀은 그래서 이런 대중이 사랑하는 먼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쇄해서 재생산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중의 욕망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비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바라보고 재생산하고 반복되는 이미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주제로 삼았을 뿐 작가로서 개인적 견해, 신념, 다른 것들을 일절 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관찰한 모습을 반복하고 대중의 심리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홀이 제작한 다른 여러 작품에서도 마릴린 먼로뿐만이 아니고 볼 수 있어요. 대중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습과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욕망을 쫓는 모습을, 그럼으로써 스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상품화된 물건들도 모두 똑같이 다룹니다. 보시면 여기 브릴로 상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팝아트의 아이콘이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까 마릴린 먼로가 제일 유명한 하긴 해요. 이 사람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되었죠. 근데 이 상품들은 사실 그때의 박스를 다 직접 갖다 쓴 건 아니고 자신이 이 상자를 가져와서 조물으로 떠가지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같은 건 아닌데 사람들은 이거를 브릴로 상자, 그 당시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화된 상자의 모습으로 인식하겠죠. 작가가 다시 재현을 했다고 해도 이거 저거 파는 그거 아니야? 어디 마트에 가면 금방 살 수 있는 거네? 같은 대중적이고 소비적인 이미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은 이 물질주의, 이거를 숭배하는 대중의 욕망,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서의 가치만을 쫓는 욕망을 이걸 속성 삼아서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 중에 브릴로 상자라는 작품도 꽤 유명한 편인 거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캠벨 수프 깡통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도 앤디 워홀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유명한데 이것도 앤디 워홀이 원래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기존에 다 사람들 먹으라고 만들어진 토마토 깡통 수프입니다. 보면은 토마토 수프라고 다 쓰여져 있죠. 옆에 여러 가지 맛이 뒤에 나오긴 했지만 이 캠벨 수프라는 것이 사실 당시에 대중적인 식량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먹다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먹고 즐기고 반복하다가 작품으로 삼은 겁니다. 왜? 대중적이니까. 누구나가 알고 소비하고 일상에 들어있고 계속 반복하는 이미지니까. 이거를 앤디 워홀은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수프들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러면 요즘은 저작권에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즘은 하기 힘든 기법이긴 합니다만 이 시대에는 저작권의 개념도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죠.
저작권이 존재는 하는데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가 이게 위반이고 어디까지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실제로 이 앤디 워홀이 캠벨 수프 깡통을 통해서 작업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내가 아는 거네 하면서 사실 잘 안 먹던 사람들도 사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약간 광고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이미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기억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 캠벨 수프 깡통을 통해서 앤디 워홀은 오히려 유명해지고 이런 미술 작품의 활동을 장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앤디 워홀은 사실 운이 좋았던 편이고 당대의 다른 팝아트 작가들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죠. 뭐 대부분은 싸우다가 흐지부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앤디 워홀 하면 여성 그려진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스타일 그림도 많이 남겼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앤디 워홀은 나중에 회화뿐만 아니라 설치의 형태로 재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릴로 상자도 보면은 아까 다 주조해서 설치했다고 했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앤디 워홀의 반복되고 무한한 이미지의 표상은 사실상 이렇게 인쇄 기술을 통해서 된 거고 이것 또한 미디어와 산업과 대중의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대중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오늘날의 작가가 된 거죠. 사실 그동안 자신의 작품,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작업을 한 사람은 많았습니다만 상업을 한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시도를 한 사람은 더더욱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해진 거죠. 전시회에 대놓고 내서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어요. 이 사람의 전시회는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 순수 예술가들도 방문해서 볼 정도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앤디 워홀은 오늘날 팝아트의 가장 유명하고 거장이고 대중적인 이미지의 선구자로 불린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당시의 시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 이전에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게 준비했는데 사실 이 뒤로도 더 가면요 더 많은 작가들이 나와요. 이게 사실 이 뒤로 가면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미니멀리스트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팝아트 다음에는 미니멀리스트들의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유일성을 원래 담보로 했던 예술에서 벗어나 대중의 취향과 특성, 순수 미술을 결합한 팝아트로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미학적인, 유일적인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시작하는 개념들도 나와서 이때부터는 양상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팝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은 이 시대까지가 맞고요. 이 뒤에 화가들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술사에서도 시험을 볼 때도 이제 팝아트 작가가 누군지 말하면 앤디 워홀은 다들 예시로 꼭 하나씩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나오지 않죠. 뭐 당시에 저작권 소송으로 휘말리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런 면 때문에 더 그랬던 게 아닌가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이야기 해봅시다.
사실 이 팝아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당대의 사회적 기술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미술이 시도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미술 기법인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아시죠? 혼란기였어요.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런 미술이 들어와서 유명해질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었죠. 우리나라의 화가들이 가서 유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고전 미술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백남준을 통해서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많죠. 백남준은 다른 계열인데 백남준이 영상 매체, 미디어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있었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또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술도 종류가 많잖아요. 영화나 만화처럼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분야도 관심이 있나요?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에 좀 어려울 뿐이죠. 왜냐하면 미술사적 개념하고 영화사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설명하는 그 개념하고 이제 중심적인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화의 경우에는 사실 미술에 속하니까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만화는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업주의적이고 통속적이고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종류가 많이 나와요. 보시면 미키마우스처럼 월트 디즈니처럼 만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들도 있고 또 이게 사실 순수 만화보다는 이 사람도 동화적인 이미지, 고전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월트 디즈니의 경우엔 상업 작가였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영화가 또 크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거론이 많이 돼요. 보면은 이 예술 영화라고 불리는 것들도 종류가 많아요. 상업 예술적인 영화. 원래 영화가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죠. 근데 그 중에서 대놓고 상업을 얼마나 드러내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B급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 막 약간 대중적인 이미지인데 막 예술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뭐 색감이나 그런 거를 따지는 영화가 아니라 한 가지 장르를 이렇게 온갖 기법으로 만든다거나 아닌 약간 여러 가지 감성을 섞어서 혼합해서 만들어 버리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비난받는 대표적인 영화들이라던가 사실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도 있죠. 그 영화도 원래는 B급으로 분류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뭐 성적이고 약간 죽음에 대한 것도 다루고 왜냐하면 뱀파이어는 괴물이니까 요괴 우리나라쯤으로 치면 요괴로 치는데 약간 서양 사회에서는 괴물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로 치면 강시를 보는 느낌쯤 되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성적인 이미지 같이 나오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고 그러면서 온갖 이미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뱀파이어 하면 다들 생각하는 이빨이 날카롭고 이제 미남 미녀, 절세 미남 미녀의 모습에 이제 막 사람을 홀리고 유혹하는 이런 이미지로 영화에서 많이 파생된 것이다라는 설도 있죠. 이 B급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많이 낮게 여겨지지만 오늘날 우리의 대중적인 이미지, 상징으로 기능하기도 때문에 예술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이런 뱀파이어가 조명되는 것도 B급 영화로 실패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현대 영화 중에 트와일라이트라고 있죠. 예, 되게 욕을 많이 먹기는 합니다만 이게 원래 소설 원작이 철저하게 욕망 중심적인 소설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런 소비층으로 여겨지는 여성들 혹은 남성들에게도 완성도가 없고 오로지 욕망에 충실한 글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욕망에 충실하다는 건 상업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이 영화화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 뱀파이어를 주제로 한 게 단지 트와일라이트 뿐이 아닌데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시도가 있었고 많은 예술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성공은 트와일라이트이 했다. 그리고 이 트와일라이트 이전에 또 예술적으로 다루는 것과 B급 감성을 같이 섞어서 성공한 영화가 있었다. 그렇게 예술이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예술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스프레도 예술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코스프레는 예전에는 예술은커녕 약간 서브컬처, 하위 문화, 음기 문화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실제로 성적인 이미지를 소비하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여성인 모델 배우가 다른 사람으로 분장하면서 혹은 다른 캐릭터로 분장하면서 영화에 등장하고 막 보시면 영화의 다른 영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콜라보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다른 세계선의 영화 등장인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이제 코스프레라는 개념도 여기서 주목을 받게 되고 코스프레 자체는 원래 할로윈에 사람들이 죽음의 존재들, 유령들, 괴물들 이런 존재를 피해 다니면서 안전하기 위해서 분장을 했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이 섞였을 겁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영화, 만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중적인 뭐 스타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리고 재현하고 이런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코스프레도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히 대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많습니다만 요즘 미술계에서는 적어도 코스프레를 예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업계에서 모두 그렇게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대가 있고 이제 취급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도 예술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치면은 패션도 예술이라고 하고 이제 화장도 예술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술의 범위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넓어서 무엇도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뭐 현대예술 보면 아 이게 왜 예술이야?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작가들이 그건 예술이야 라고 말하고 아니 저게 무슨 예술이야 라고 생각해도 결국 분류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우리는 이거를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대중의 인식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프레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코스프레가 사진과 결합을 해서 예술로 발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사진도 옛날에는 그냥 어디 스튜디오 가서 찍은 사진들 우리 근대기에 보시면 양복이나 한복 차려입고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죠. 또 서양에서는 약간 신사복, 뭐 정복, 드레스 그런 걸 입고 남겨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인물 사진들의 시초고요.
또 이 뒤로 나아가서 풍경 그림을 그린 것처럼 사진도 풍경 사진으로 가고 이런 것처럼 코스프레도 사진 예술로 하나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물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죠. 인물 사진, 풍경 사진, 뭐 코스프레 사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흥미롭다고 봐요. 사실 좋아하기도 하고요. 연극과 뮤지컬, 뭐 오페라를 좋아하는데 코스프레를 안 좋아하기도 쉽지 않죠. 자, 그런 겁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 이 귀는 개념이 달라지니까 제가 짧게 뺀 것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산업화웨와 팝아트의 흥미 위주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강의 끝났어요.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강의를 할 예정인데 다음 주에는 이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주제들 중에서 가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강의는 이콘으로 생각해 놓고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벨바 안녕.